옛날 고아의 심성이 고운 오씨 총각이 살았다. 피부치 하나 없던 오씨는 어릴 때부터 그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 홍씨의 머슴으로 살았는데 그는 홍씨의 신임을 크게 얻었다. 홍씨가 무슨 일을 시키든 항상 얼굴에서 미소를 잃지 않았고 마지막까지나마 성실히 일하는데 어느 누가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겠는가. 오씨 총각의 천성이 충성심이 강한 편인 것도 한몫했다. 그런데 별이 반짝이는 밤, 아내와 함께 깊은 고민에 빠진 홍씨. 어허, 이걸 어쩐다. 그러게요. 우리 외동딸 혼기가 꽉 차가는데 말이죠. 냥냥. 여기저기 괜찮은 집안 중매가 들어오긴 하는데 어허, 한 번도 내 눈으로 직접 제대로 보지도 못한 사내에게 딸을 맡겨야 한다니 그게 말이 되는가 원참. 야. 큰 부자였던 장사꾼 홍씨는 평소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준 미천은 자신의 사람 보는 눈이라 믿었다.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가는 현모양처의 아내를 고른 것도, 상단을 꾸리는 데 필요한 성실하고도 귀한 일꾼들을 고른 것도 모두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고른 것 아닌가. 이들이 없었으면 자신이 이렇게까지 큰 돈을 벌 수 있었을까? 못 벌었지. 절대 아니지. 자고로 제일 중요한 건 사람 됨됨이 아니던가. 야. 그러면서 떠올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오씨 총각이었다. 홍씨는 아내와 상의 끝에 결론을 내렸다. 우리 생전 처음 보는 사내놈에게 소중한 외동딸을 주느니 어릴 때부터 데려다 길렀던 저 심성 곱고 성실한 오씨를 사이 삼으면 어떻겠소? 당신의 눈이 그렇다니 따라야지요, 냥냥. 이건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머슴이었던 오씨에겐 엄청난 행운이 아닐 수 없었다. 그렇게 해서 오씨 총각과 홍씨 딸은 부부의 연을 맺고 약간의 살림을 나누어 받아 함께 살게 되었다. 그 후 당연히 오씨는 자신을 신임해준 장인을 위해 이전보다 더욱더 열심히 일했고 최선을 다했다. 보통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면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훌륭한 게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희한했다. 이상하게도 오씨가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일이 꼬여가는 것이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였다. 부부간엔 서로 맞춰가는 거라지만 이건 해도 너무했다. 작게는 아내가 맛있게 먹는 음식들은 오씨 입에 맞지 않았고 오씨 입에 잘 맞는 음식은 아내의 입에 맞지 않았으며 아내는 열체질이라 붙어있으면 땀이 나고 오씨는 추위를 잘 타니 떨어져 있으면 오도로도 떨고 점점 서로 건강하던 몸까지 살살 아프기 시작했다. 아프니 약 사 먹느라 돈이 들어 멀쩡하던 지붕이 갑자기 헐거워져 돈이 들어 점점 돈을 지출할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분명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지출이 수입을 넘어가기 시작하더니 재산은 점점 줄어가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씨는 어릴 때부터 키워온 오씨의 사람됨을 알고도 남기에 믿고 돈을 더 대주었다. 하지만 현실은 자꾸만 돈 쓸 일이 또 생겨 금세 바닥나고 마는 것이었다. 돈 없으면 부부 사이에 문제가 더 커지는 법. 그렇게 사이좋던 부부가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오해를 풀려하면 풀려할수록 오히려 오해는 깊어져 가니 결국 부부 사이가 박살이 났다. 이리도 나랑 안 맞단 말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둘 사이의 자식이 아무리 노력해도 생기지가 않으니 정말 큰일이고 큰일이었다. 결국 오씨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고 아내의 핀잔 속에 의기소침해지며 우울증에 빠져버렸다. 세상 일이 노력으로만 되지 않는 일도 있구나. 분명 장인어른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어제보다 오늘을, 오늘보다 내일을 더욱더 열심히 살고 있건만 왜 이리 되는 일도 없고 몸까지 아프단 말인가. 냥냥. 자신을 믿어준 장인을 보기에 부끄러워 얼굴도 들 수 없었다. 무언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벽 앞에 막혀있는 느낌이었다. 결국 처갓집에서 대준 재산을 모두 잃어버린 오씨는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다. 그렇게 초점 잃은 눈으로 산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일이 살아서 못한단 말인가? 차라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목을 메고 죽는 게 낫겠구나. 냥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오씨는 목을 매달 나무를 찾아 앞에 섰는데, 언제 온지도 모르는 커다란 백호가 자신을 물끄러미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죽긴 죽더라도 호랑이 밥이 되긴 싫은데. 저기 호랑아, 날 잡아먹으려거든. 차라리 내가 목을 메고 죽은 후에 먹어주면 안 되겠니? 냥냥. 갑자기 크게 웃던 호랑이의 주변에 빛이 퍼지더니 백발을 가진 수려한 용모의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닌가. 한심한 지고 한심해. 전생의 개가 어찌 원숭이랑 살겠느냐. 예? 너희 인간들은 본질을 보지 못하니 이다지도 한심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 도사님? 아니 신령님? 아니 신선님? 도대체 누신지요? 난 천년 먹은 호랑이로 너희 한심한 인간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자지. 네 녀석의 삶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고 싶으냐? 예, 꼭 알고 싶습니다.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그가 자신의 눈썹을 하나 뽑더니 오씨의 눈썹에 붙이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그 눈썹이 뽑히지도 않고 마치 본래 오씨 눈썹처럼 붙어있게 되었다. 자, 이제 이 새 속에 속해있는 눈은 가리고 내가 너에게 준 이 범의 눈썹을 가진 눈으로 세상을 다시 한번 보거라. 그러곤 쓱 사라졌다. 몸에서 힘이 쭉 빠진 오씨. 방금까지 죽고자 했는데 막상 호랑이가 살려주니 마음이 놓이는 게 우습구나. 우스워. 냥냥. 어쨌든 오씨는 믿져야 본전으로 가슴속에 강한 의심과 기대감을 함께 안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으로 내려와 섰다. 그리고 한쪽 눈을 가린 채 거리의 사람들을 보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분명 아까까지 평범해 보이던 사람들이 가지각색의 동물들로 보이는 게 아닌가. 저기 알콩달콩하며 걷고 있는 남녀는 한 쌍의 참새였고, 저쪽 다툼이 끊이지 않는 남녀는 매와 닭이었으며, 고기를 파는 박씨는 늑대로 보이는 것이었다. 기괴한 광경에 놀라 자빠질 뻔한 오씨. 그리곤 얼른 개울가로 달려가서 물 위에 비친 자신의 모습도 바라보는데, 자신은 영락없는 개의 모습이었다. 오씨는 그 길로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아내를 범의 눈썹이 달린 눈으로 바라보는데, 아내는 영락없는 원숭이로 보이는 게 아닌가. 한심한 지고 한심해. 전생의 개가 어찌 원숭이랑 살겠느냐. 그런 것이었구나. 냥냥. 개와 원숭이는 견원지간이란 말도 있지 않던가. 자신은 개이고 아내는 원숭이인데 어찌 서로가 맞겠는가. 그제서야 그동안의 답답한 마음이 풀리고 오히려 생각이 맑아지는 오씨였다. 그리곤 한 가지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스치는데, 이 생각은 자신을 위하기보다 자신을 믿고 끝까지 기회를 주었던 홍씨 장인을 위해서, 그의 딸인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였다. 오씨는 여기저기 다니며 함께 거니는 부부들을 주로 살펴보기 시작했다. 아니야, 이 부부도 아니야. 그렇게 한참을 보내다 맞은편에 보따리 장사꾼이 아내와 함께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오씨는 한쪽 눈을 감고 그 부부를 바라보는데, 남편은 원숭이에 아내는 개의 모습이었다. 찾았다. 냥냥. 오씨는 용기를 내어 그 부부에게 다가갔다. 이보시오, 뭐 하나 여쭤봐도 되겠소? 뭐 그러시오. 제가 미친 사람 같겠지만 혹시 두 분 부부 생활이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오씨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아니 그걸 어찌하셨어? 티가 좀 많이 나오? 그게 아니라 제가 관상을 좀 볼 줄 알아서 그럽니다. 냥냥.
암튼 말도 마시오. 내 여태 장사하면서 성실하고 부지런히 살았다고 자부하지만 이 여자를 만나고 나서부터 무슨 귀신이 쓰였는지 되는 일이 하나 없고 지금껏 자식도 하나 없소. 냥냥. 그건 저도 마찬가지라오. 나도 할 말 많소. 야옹. 아유 이놈의 옆엔 내가 정말. 뭐요? 한 대 치겠소. 이보시오 이보시오. 잠시만. 그러곤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그간의 고충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장사꾼이 자신의 속을 이야기할 땐 오씨의 아내가 맞아 박수를 쳤고 오씨가 자신의 속을 이야기할 땐 장사꾼의 아내가 맞아 하며 박수를 치는데 다 같이 밤이 새고 다음 날이 될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러다가 불쑥 오씨가 두 눈을 딱 감으며 말을 꺼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알지만 아무래도 우리 부부와 당신 부부는 인연이 엇갈린 게 틀림없어. 우리 한번 짝을 바꾸어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냥냥. 그동안 서로의 삶 속에서 치이고 태이며 이골이 나서였을까? 밤새 충분히 대화를 나누며 직접 깨달아서였을까?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에 장사꾼과 양쪽 아내들은 역성을 내지도 않고 그리하기로 찬성을 하였다. 이보기 임자, 나와 맞춰 사느라 고생 많았소. 날 믿어준 장인 어른을 위해서라도 부디 남은 여생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라겠소. 내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요. 냥냥. 서방님도 행복하십시오. 야옹. 홍씨는 딸을 통해 사위 말을 전해 듣고 그 착한 녀석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꼬. 알겠다. 그리하자. 하며 장사꾼을 새 사위로 받았는데 세상에 그때부터 일이 술술 풀려 상단은 더욱더 커져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새 사위와 딸 사이에 자식까지 한 번에 생기니 순식간에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다. 그렇게 새 아내와 길 떠난 오씨는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해 큰 부자가 되었고 금세 자식도 생기게 되었다. 또한 후에 오씨는 호랑이 눈썹의 눈으로 아주 유명한 중매쟁이가 되었는데 남녀 사이의 사조를 풀어 상성을 더 살피는 일명 궁합을 만들어 널리 알렸다. 그때부터 호랑이의 눈썹이 없는 평범한 다른 사람들도 결혼 전에 꼭 궁합부터 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게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궁합의 시초라 한다나 어쩐다나. 행여 이 이야기를 듣고 부부 사이를 쉽게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 부부 사이의 인연은 보통 인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도 조만간 소개해보겠다. 저기 천년 묵은 호랑이님, 저랑 우리 구독자분들 궁합은 어떻습니까? 어디 보자. 전생에도 자넨 전국을 돌던 이야기꾼이었고 저 구독자분들은 자네의 이야기를 재미나게 들었던 인연들이 있었구만. 일명 찰떡궁합이니 이곳을 찾은 구독자분들은 복을 많이 받을 것이고 전설의 곤양 역시 승승장구하겠네. 어흥. 옛날 임금에겐 15살의 어린 외동딸 공주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왕비가 임금 앞에서 울상을 지으며 하소연 중인데 이게 어찌된 사연일까? 어느 날 공주가 홀로 시녀도 없이 궁궐을 산책하다 자신의 놀이개를 떨어뜨렸다. 공주마마, 이것을 떨어뜨리고 가셨습니다. 냥냥. 아바마마께서 주신 놀이개 고맙소. 그런데 나의 칠칠치 못한 행동을 절대 아바마마께 말씀하진 말아주시오. 허허, 저도 예전에 관모를 잃어버린 적이 있답니다. 누구에게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실수이니 너무 심려 마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철저히 보호되며 남자 경험 한 번 없이 자라서였을까. 이 철부지 어린 15살의 공주는 그만 이처럼 따뜻하고 인자한 박정승에게 한눈에 반하고 말았다.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겠는가. 하지만 문제는 박정승이 공주보다 25살이나 많은 40살의 나이였다는 것이다.
저분께 시집 갈래요. 제발 혼인시켜주세요. 왕비는 난감했다. 무남 동녀의 딸이라 타국의 힘이 센 나라의 왕자와 결혼시키는 게 최선인데 나이가 40이나 먹은 정승에게 시집을 간다니. 아무리 어르고 혼내고 달래도 해결되지 않자 결국 임금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이다. 허허, 그래도 녀석이 사람 보는 눈이 있군. 찌릿. 허허허허. 다름 아니라 박정승은 어질고 지혜로워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관리였던 것이다. 그 명성은 임금 역시 익히 들어 알고 있던 터였다. 박정승은 어릴 때부터 신동으로 유명했다. 6살 때는 논어를 읽고 뜻풀이를 하였다. 결국 약관의 나이에 장원급제까지 하여 그 기대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였다. 젊은 시절 지방 수령직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고을에 강도 살인 사건 한 번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고 매해 흉년 한 번 들지 않았다. 그 덕에 고을에서 어찌나 신망이 높았던지 그가 수령 일을 마치고 한양으로 향할 때는 백성들이 길에서 배웅하며 울었다고 한다. 그래도 하필 자기보다 25살이나 많은 남자에게 반하다니. 허허참. 아무리 박정승의 신임이 높다지만 미심쩍은 부분이 딱 2가지가 있었기에 더욱더 난감했다. 하나는 아직까지 혼인하지 않고 혼자 지내고 있는데 지방 수령할 때부터 지금껏 기생집을 단 한 번 발을 들이지도 않아 남자고시를 못하는 걸로 보인다는 이야기와 선왕 시절 정승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주도에 유배되었다는 이야기였다. 물론 나중에 죄가 없음이 밝혀졌지만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란 말도 있지 않은가. 제주도 정도면 역적죄일 텐데. 밤새 고민했던 임금은 어명을 내렸다. 그래, 직접 물어보자. 박정승은 다음 주 수요일 저녁 시간을 비워놓으라. 나랑 맥주 한잔 하자. 박정승은 왜 여태 혼자인고 결혼 생각은 없는가? 예, 전 이미 한 번 다녀왔습니다. 아, 그래? 고자는 아니구나. 다행이야. 그럼 부인은 혹시? 예, 그렇습니다. 혹 무슨 연유인지 물어도 되겠는가? 아주 길고 긴 이야기일 뿐입니다. 괜찮네. 해보시게. 그때 마침 임금에게 볼 일이 있던 공주와 왕비가 본의 아니게 문 밖에서 몰래 듣는 형국이 되었다. 전부인? 이건 지나칠 수 없지? 슬픈 눈빛을 짓던 박정승이 잠깐의 침묵 뒤 말을 이어갔다. 예, 그때가 선왕 때의 일이었습니다. 박정승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과거 시험 후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부모님이 맺어준 부인과 혼인도 하여 알콩달콩 가정을 꾸리던 재미를 알아가던 때였다. 저놈 참 재수없지 않은가? 맞아. 기생집 한 번도 가지 않아 괜히 우리까지 눈치 보이고 말이야. 야. 게다가 저 멍청한 백성들은 그저 저 박씨라면 주인 만난 똥개마냥 꼬리를 흔들어대니 배기 싫어 죽겠어. 방법이 없을까? 맞다. 이번에 영모죄로 엮여들어간 잔당들이 있지. 응, 지방 쪽 명단은 내가 관리하고 있는데 왜? 그거 참 잘 되었구만. 그 명단에 저 녀석을 끼워 보내버리세. 오호라,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그려. 박 관찰사는 어명을 받으라. 영모죄에 가담한 죄로 제주도 유배형을 내리느라. 이게 무슨... 그렇게 정승은 대역 죄인들이 보내진다는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서방님, 언제 돌아오시나요? 영모죄에 휘말린 내가 어찌 살아 돌아올 수 있겠는가? 차마 부인에게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못한단 말은 못하고 당신이 생달걀 위에 생달걀을 세울 수 있는 날이면 내 돌아올 수 있을 것이요, 냥냥. 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임을 돌려 말한 것이었는데 우직했던 아내는 그 말 그대로 굳게 믿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생달걀 위에 생달걀을 세우기 시작했다. 저게 되겠는가? 게다가 아내는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오직 그 일만 할 뿐이었다. 사랑하는 남편을 다시 볼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으리라. 그런 그녀를 친정 부모님, 동생이 다 소용없는 짓이라 말렸지만 말릴 수가 없었다. 결국 그녀의 주변 사람은 모두 떠나고 홀로 남겨졌다. 가까이 사는 마을 사람들은 이젠 그런 그녀를 미친 사람 취급까지 하였다. 그때 마침 문 앞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고 마는 공주. 하지만 박정승은 이미 문 앞에 누가 와 있는 걸 안다는 듯 오히려 더 목소리를 좀 더 키우기 시작했다. 그렇게 5년이란 세월이 지나버렸고, 어허, 5년이나. 에고. 안타까워하는 임금과 왕비, 공주였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암행어사 한 분이 계셨나 봅니다. 냥냥. 한 암행어사가 밤중에 그 고을을 지나다 다 쓰러져가는 집안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되었어. 우리 서방님께서 돌아오시겠구나. 되었어. 처음엔 암행어사는 무슨 귀신이 소리를 지르는 줄 알았다. 결국 그는 궁금함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가 나는 다 부서진 대문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곳엔 여인 하나가 달걀 2개를 세워두고 방방 뛰며 기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정승의 아내였던 것이다. 저 실례하겠소만, 이 아심한 시각에 아녀자가 왜 그리 소란스럽게 웃는 것이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소? 좋다 마다요. 보셔요. 달걀 위에 달걀이 섰습니다. 5년 동안 매일매일 쉬지 않고 시도하여 드디어 오늘 밤 제가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제 남편이 돌아올 것입니다. 냥냥. 당연히 사정을 모르는 암행어사는 이 여인의 이상한 이야기가 궁금했다. 아니, 당신이 달걀 위에 달걀을 세운 건 저 역시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재주이긴 합니다만 남편이 돌아오다니요. 그게 무슨 말인지요, 냥냥. 그러자 부인은 그 암행어사에게 남편이 무고하게 제주도로 귀향을 갔던 일과 남편이 떠나기 전 했던 달걀 이야기들 모두 다 들려주었다. 아내가 상심에 빠질까봐 불가능한 일을 일부러 말하고 간 것이구나.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암행어사는 아내의 끈기 있고 헌신적인 사랑에 크게 감동하였고 이토록 불행한 삶과 극심한 고통에 대한 안타까움에 지금 임금의 아버지인 선왕을 찾아뵈어 선처해주기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게 되었다. 그 덕에 다시 사건을 조사한 결과 남편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걸 알게 되었고 정승은 드디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결국 불가능한 일을 해낸 부인의 헌신과 정성이 이루어낸 결과였던 것이다. 그 덕에 저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더랬죠. 그거 참 잘된 일이었구나.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어찌나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빌며 그 희망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지 남편이 그 다 부서진 대문을 지나쳐 아내를 본 순간 아내는 그 격한 기쁨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자리에 눕게 되었고 그 뒤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그렇게 그녀는 제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돌려받지도 못한 채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평생 갚지도 못하는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을 듣던 임금은 눈물을 흘리며 크게 감명을 받았다. 문 앞에서 몰래 듣고 있던 공주와 왕비도 마찬가지였다. 전하, 그리고 듣고 계신 왕비마마, 공주마마, 모두 알고 계셨구나. 그런 제가 어찌 새로운 여자를 만나
사랑을 줄 수 있겠습니까? 단지 제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사온데 다음 세상이 있다면 다시 한번, 꼭 다시 한번 그녀의 남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젠 제가 그녀를 위해 달걀 위에 달걀을 세울 차례이니 말입니다. 정승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임금과 공주, 왕비는 눈물을 흘리며 크게 탐복했음은 물론이거니와 이날 이후 공주 역시 다시는 정승과의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임금과 정승은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더욱더 힘을 쏟았다고 한다. 기나긴 세월이 흐른 뒤 어느 마을. 나 너랑 결혼할래. 어휴, 그래 그럼 달걀 위에 달걀을 세워봐. 그럼 생각해볼게. 그거 나 할 수 있어. 봐, 짜잔. 이제 할 거지? 이걸 어떡해? 괜히 연습했었어. 그냥 하고 싶더라고. 근데 너가 달걀 위에 달걀을 세운 걸 보니까 왜 괜히 눈물이 날까? 냥냥. 그거 우리 아마 전생에 부부였던 거 아닐까? 말도 안 돼. 구독, 좋아요 하시고 전설의 곤양표 복달걀도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옛날 장씨와 왕씨가 살았다. 둘 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출신이었지만 둘도 없는 중마고우였다. 자, 여기 개떡 하나 받아라. 넌? 난 이미 집에서 먹고 왔다. 냥냥. 오, 고맙다 친구야. 자, 그러지 말고 같이 먹자 친구야. 그럴까? 하지만 그놈의 돈이 뭔지 왕씨는 더 이상 이런 가난이 싫어.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서슴지 않았고 점점 재산을 불려가며 돈 맛을 알더니 우리가 흔히 아는 놀부처럼 욕심쟁이로 돌변해버렸다. 반면 장씨는 재물에 대한 욕심보다 배우고 익히는 게 낙이라 온갖 세상 가진 지식에 파묻혀 지내더니 결국 하루 끼니도 잊기 어려운 지경이 돼버렸다. 여보, 공부도 좋고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 곧 있으면 굶어 죽겠소. 제발 당신 친구 왕씨에게 가서 먹을 걸 조금이라도 구해보시구려. 냥냥. 아버지 너무 배고파요. 알겠소. 내 다녀오리다. 그렇게 왕씨 집 앞에 선 장씨는 힘겹게 대문을 두드렸다. 이보게 왕씨 있는가? 그래도 중마고운데. 아니 뉘신데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시오. 돈을 모르는 어린 시절엔 떡도 안 먹고 나눠주던 녀석이 날쌔 어릴 때 함께 부대끼며 재밌게 놀지 않았던가? 아, 뭐 그랬던가? 그래, 여튼 이곳엔 무슨 일인가? 장씨의 행색은 위아래로 쑥 훑어본 왕씨의 눈빛을 더욱더 차갑게 만들 뿐이었다. 그게 혹시 곡식이나 먹을 것이나 돈 이야기 꺼내려고 온 게 아니라면 뭐든 말해보게. 냥냥. 에헤이, 그럼 난 집에서 고구마 먹다가 아니지 그 책 보다가 나왔으니 마저 들어가서 책이나 보겠네 그려. 냐우. 그러지 말고 이보게. 그렇게 배를 굶고 있는 가족을 생각하며 무겁게 발걸음을 옮기는데 닫혔던 대문이 다시 열리더니 그 집 며느리가 나와 자신의 손에 가만히 주먹밥 몇 덩이와 곡식을 담은 포대를 건네주는 게 아닌가. 이건 어르신, 이거라도 갖고 가셔서 가족들과 요기 좀 하셔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 본래 나쁜 사람이 아니니 미워하지 말아주십시오. 냥냥. 저런 녀석이 어찌 이리 착한 며느리를 얻었는고. 고맙네 그려. 그렇게 처량이 돌아가는데 그걸 모두 지켜본 이가 있었으니 산신령이었다. 돈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악덕짓을 하고 결국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어린 시절 친구에게 모질게 대하다니 내 마지막 기회를 줄 것이야. 야오. 그러곤 스님의 모습으로 변하여 왕씨의 집을 찾았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시주 좀 하시지요. 그러자 하인 하나가 나오더니 스님, 경치기 전에 얼른 그냥 가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 스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뭐야, 내가 힘들게 모은 재산을 맨입으로 받아가려는 거렁뱅이가 왔네. 당장 끌어내거라. 주인님, 거렁뱅이라니요. 그래도 스님이신데 어찌. 바로 종의 볼따구를 갈기는 왕씨. 내가 내 부모 제사상도 돈 아까워 안 차리는데 시주를 하겠냐? 그러곤 스님을 향해 발길질까지 해대는데 크게 노한 스님은 한마디 내뱉었다. 마지막 기회를 네 스스로 차버렸으니 저쪽 세상에서 죄를 뉘우치도록 하거라. 그러곤 펑 소리와 함께 연기처럼 사라졌다. 뭐야, 도술인가? 흥, 두고 보자고 한 놈들이 여태 한둘이었겠냐? 하나도 무섭지 않다. 기고만장해하는 왕씨였지만 마음 한켠으로 서늘한 감정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리곤 그날 밤 달빛이 유난히 붉게 변하더니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곧바로 왕씨가 쓰러지며 알아눕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직감했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 장씨를 떠올렸다. 급히 장씨를 찾아 나선 며느리. 어르신, 제 시아버지 좀 살려주십시오. 이 밤중에 오자마자 무슨 소리냐? 예, 사실은 방금 벌어진 일을 알려주는 며느리였다. 해박한 장씨는 놀라며 눈을 감더니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하기 시작했다. 어디 보자. 갑자기 사라졌던 스님은 산신님이 분명하다. 게다가 달빛이 붉어진 걸 보니 오라, 신령님이 노하셨구나. 그렇다면 곧 그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러다 낮의 일을 떠올린 장씨. 하지만 내가 네 시아버지를 어째 구한단 말이냐? 어르신, 마음에도 없는 말씀하지 마시고 제발 저희 아버님 좀 살려주십시오. 여기에 개떡 하나 받아라. 그래. 믿어보자. 네 마음이 참으로 지극하구나. 네 정성이 이와 같으니 내 어찌 외면하겠느냐. 그렇다면 뭐든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느냐. 네, 당연합니다. 뭐든 시켜만 주십시오. 잘 들어라. 지금 당장 동네 입구 다리 위에 상 4개를 차리는데 각 상마다 잘 씻은 샛쌀로 밥을 지어 올리고 술과 돈 10량씩 올려두거라. 그러곤 조용히 몸을 숨기고 기다리면 그 뒤는 어찌해야 할지 네가 잘 알 것이다. 역시 아는 게 많으신 장씨 어르신입니다. 찾아오길 잘했습니다. 돌아가는 며느리를 불러 세운 장씨가 말했다. 일이 뜻대로 되거든 우리 집 가솔들을 꼭 챙기는 걸 잊지 말거라. 네, 당연하지 어르신. 어잉? 이보게. 여기 상이 차려져 있네 그려. 오, 그러네. 안 그래도 출출한데 잠깐 먹고 일 볼까? 허허, 이보게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냠냠냠냠냠냠. 정말 맛있구먼. 옳았구나. 새쌀이었구나. 그러니 만나지. 여기 술도 하나 있는데 우리 딱 한 잔만 하고 갈까? 허허허, 이보게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자, 잘 먹고 어디 보자. 근데 여기 노잣돈 10량까지 있네. 서비스 확실하구만. 세상에, 저승사자들이었구나. 그 뒤는 어찌해야 할지 네가 잘 알 것이다. 며느리는 저승사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자님들 부탁입니다. 저희 아버님 잡아가지 마셔요. 냥냥. 어이쿠 깜짝이야. 이거 네가 차려놓은 것이냐? 예. 허허, 이런 낭패가. 네 아비가 누구길래 그러느냐? 예. 저 마을 안쪽에 사는 왕씨입니다. 왕씨라면 오늘 데려가야 하는 그 녀석이잖아. 이거 제대로 걸렸는걸. 벌써 음식까지 먹었으니 원. 대왕님께 죽었다 우린 이제. 할 수 없지. 머릿수라도 채워서 가세나. 엥? 이 일을 벌인 놈을 잡아가세나. 그러세. 이 정도 일을 벌일 수 있는 녀석은 이 동네에 해박하다고 소문난 그 녀석뿐이지. 그렇고 말고. 그러더니 스르륵 저승사자들이 사라져버렸다.
며느리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 시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했다. 그랬더니 왕씨는 언제 그렇게 알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건강해져 자리에 앉았다. 아버님, 다행입니다. 그러곤 어찌 목숨을 구하게 된 것인지 시아버지에게 소상히 아뢰었다. 그랬더냐? 죽음 앞에선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더구나. 에휴. 그런데 그때 장씨 집에서 초상이 났다는 기별이었다. 왕씨와 며느리는 깜짝 놀랐다. 그제서야 자신을 위해 목숨을 버린 장씨의 의도를 알아챈 시아버지와 며느리였다. 그래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신 거구나. 아이고, 장씨 어른. 아니, 그 녀석은 어째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한편 장씨는 저승사자들에게 붙들려 다른 망자들과 황천강을 건넜다. 왕씨 맞나? 예, 맞습니다. 염라대왕님 모두 모였습니다. 양양. 저 중에서 저 왕씨란 놈이 제일 악독하다옵니다. 죄인 왕씨는 들으라. 너는 어찌 그리 악독하여 조상님도 모시지 않고 친구도 모르며 이젠 네 지역 사신까지 모욕했느냐. 이놈을 당장 지옥으로 보내어 불구덩이에 집어넣도록 하여라. 예. 잠시만요, 대왕님. 오이,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 이봐, 대왕님. 세상에 누군 재물 많아서 죽음을 면하고 누군 조상을 잘 모시고도 가난해서 잡혀온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요? 냥냥. 그게 무슨 말이냐? 저 아이는 왕씨가 아니고 제 후손인 장씨입니다요. 할아버지. 이게 어찌된 일인지 이실직고 해라. 냥냥. 그제서야 잘못을 저지른 저승사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이실직고 하였다. 이런 못난 놈들, 내 어찌 너희를 믿고 일을 맡기겠느냐? 저것들을 당장 하옥하라. 야. 예. 삼목이 너 똑바로 일 안 할래? 죄송합니다. 얼굴은 제가 몰라 왕씨가 맞다길래. 여봐라. 저 장씨는 죄가 없이 잡혀왔으니 다시 세상에 돌려보내거라. 단 한 번 더 오늘처럼 인간의 명주를 가지고 장난짓을 할 땐 절대 용서치 않겠노라. 알겠느냐? 아이고, 제가 잘 말하겠습니다요. 어서 빌지 않고 뭐하느냐 이 녀석아. 예, 죄송합니다. 그럼 왕씨는 어찌할까요? 그것도 다 제 복이니 어쩌겠느냐. 놔두거라. 지옥에 갈 뻔했던 장씨는 다른 저승사자에 이끌려 황천강으로 향했다. 그렇게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가는데 갑자기 장씨를 물속에 던져 빠뜨리는 게 아닌가. 장씨는 물에 빠져 허우적대다 비명을 지르는 그 순간 숨이 끊어져 누워있던 장씨가 몇 마디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가 깨어나셨다. 아버지. 여보, 어르신. 자신의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왕씨의 며느리도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되어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장씨는 가만히 며느리의 손을 쓰다듬어 주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보게, 내 자네에게 그리 못되게 굴었건만 어찌 나를 위해 목숨을 내던졌는가. 내가 잘못했네. 내 언젠간 어릴 때 떡 한 쪽도 함께 나눠 먹던 착했던 왕씨, 자네로 돌아올 걸 믿었네. 그려 자네. 죽음의 고비를 한번 넘기고 나니 재물에 덧없음을 깨달은 왕씨는 장씨에게 자신의 재산 절반을 뚝 떼어주고는 그 뒤로 주변의 덕을 베풀며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 염라대왕님, 삼목이 너 지난번 일은 잘 반성했느냐? 예, 물론입죠. 그래서 말인데 뭐냐? 이승에선 먼 미래에 증명사진이란 걸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증명사진이란 걸 붙이면 이번처럼 헷갈릴 일은 없을 걸로 아랍니다. 오, 기가 막히는구나. 증명사진은 전설의 문양 카메라 어플. 보존 효과가 끝내줍니다. 양양.
구독, 좋아요, 알람 해주신 분들께 복도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옛날 서로 한 하늘에서 살 수 없다 다투는 두 집안이 있었다. 한 집안은 강씨이고 다른 집안은 정씨인데 옛부터 당파 싸움에 휘말려 원수가 된 사이였다. 상대 집안보다 높은 벼슬에 올라 씨를 말려야 한다. 그게 가문의 최대 목표였다. 일단 이 목표를 먼저 달성한 집안은 정씨 집안이었다. 정씨는 과거의 급제에 한 지역 수령으로 발령받았다. 되었다. 이제 이대로 힘을 모아 저 강씨 집안을 아작을 낼 것이야. 야옹.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그 사이 강씨 역시 큰 공을 세워 승진하게 되었는데 하필 같은 지역 관찰사로 발령을 받아 정씨 수령에 직속 상관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제 무슨 후환이 닥칠지 모르겠구나. 분명 꼬투리를 잡아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내 저 원수의 집안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냥냥. 정씨는 그 뒤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결국 드러눕게 되었다. 그런 정씨에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15살인 정도령은 훈훈한 외모에 머리까지 비상한 인물이었다. 아버지,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시길래 이렇게 몸이 많이 상하셨습니까? 아니다. 넌 가서 공부나 해서 저 원수 강씨 집안보다 높은 벼슬에 오르거라. 네, 그건 당연하니 걱정 마시고 지금 어찌된 일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께 병고가 생기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냥냥. 정씨는 답답하던 차 어릴 때부터 영특했던 아들에게 신라 같은 희망을 품고 모두 털어놓았다. 이제 우리 집안은 그 강씨 손에 모두 망하게 생겼다. 어째 좋은 수가 없겠느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하였습니다. 제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께 사정을 들은 정도령은 그 길로 곧바로 강씨가 사는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발품을 팔았다. 오호라, 그렇단 말이지. 고맙다. 자, 바꿔라. 아이고, 이게 뭐 별거라고. 감사합니다요. 만족스러운 정보를 얻은 정도령은 곧바로 돌아가 아버지를 찾았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게 좋은 수가 있습니다. 오, 그래? 예, 제게 1000냥만 주십시오. 그래, 2000냥이라도 바로 주마. 야옹. 정씨는 영특했던 아들의 말이라 고민도 하지 않고 1000냥을 내주었다. 정도령은 그 돈을 들고 곧바로 강씨가 자주 찾는다는 기생집을 찾았다. 그리고 매일매일 술과 음식을 잔뜩 시켜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얼굴도 곱상한 데다 돈도 사정없이 뿌려대니 기생들이 정도령이라면 끔뻑 죽고 못 살았다. 그리고 1000냥을 거진다 써갈 때쯤 정도령은 강씨가 가장 아낀다는 기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에휴, 왜 그러십니까, 도련님? 이 지역 관찰사가 널 그리 아낀다는데 아무래도 넌 나보다 그 관찰사를 더 좋아하는 것 같구나. 아닙니다, 도련님. 그런 늙은이야 돈벌이에 불과하지만 전 이제 도련님 없으면 죽고 못 삽니다. 야옹. 그래? 예, 그렇고 말고요. 에이, 내 그 말을 못 믿겠구나. 정말입니다요. 어찌하면 믿겠습니까? 이 한 목숨 강에라도 던질 값이요? 어허, 그러면 또 내가 섭하지 않겠느냐. 어디 보자. 옳았구나. 그럼 이렇게 하자꾸나. 그 관찰사가 가장 아끼는 물건을 훔쳐다 주면 내 그 말을 믿으마. 혹 그 사람이 중히 아끼는 물건이 없더냐? 아, 예. 그 관찰사가 항상 몸에 지니는 도장이 하나 있던데 그 누구도 만지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면 되겠습니까? 옳았구나. 감사이니 틀림없다. 임금께서 직접 내리신 것이니 그걸 잃어버리면 분명 큰 곤욕을 치를 것이다. 오냐? 그거면
내 너의 말을 믿어주마. 그렇게 그 기생은 정도령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강씨가 방문한 틈을 타 술을 진탕 먹인 뒤 감사인을 훔쳐 정도령에게 전했다. 하하하, 그래, 나에 대한 마음은 진실이었구나. 내 너의 마음을 이젠 믿어주마. 그렇게 천냥을 모두 쓴 대신 감사인을 얻은 정도령은 아버지께 돌아가 이 사실을 전했다. 아버님, 여기 강씨의 감사인입니다. 아니, 이 귀한 걸 어찌? 그래, 이거면 충분하겠구나. 냥냥. 바로 기운을 차린 정씨는 곧바로 관찰사에게 올릴 꼭 필요치도 않는 문서들을 잔뜩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 문서에는 꼭 관찰사가 결제를 해서 다시 돌려보내야 했기 때문에 감사인, 그 도장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한편 그 문서를 받은 강씨는 난감한 상황이었다. 아무리 뒤져봐도 자신의 도장함에 감사인이 감쪽같이 사라져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얼굴이 흑빛이 되어버린 강씨는 하늘이 노래졌다. 임금님께서 직접 사신 도장을 잃어버렸으니 큰일 중에 큰일이로구나. 냥냥. 그렇게 이번엔 강씨가 자리에 드러눕게 되었다. 조만간 저 정씨 집안을 꼬투리 잡아 경을 칠 생각에 행복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그런 아버지를 보고 걱정이 되었던 강씨 집안의 딸이 아버지에게 가서 물었다. 아버님, 무슨 큰 걱정이 있으신지요? 어릴 때부터 영특해 여자로 태어난 게 아깝다고 입을 모아 말하던 아이였다. 그래, 아가 사실은. 모두 털어놓은 강씨. 그러자 곧바로 주저하지도 않고 대답하는 딸이었다. 그건 분명 정씨 집안의 소행일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눈빛으로 확신하는 딸의 말에 아차 싶었다. 정씨 그놈이 자신이 도장을 잃어버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갖가지 쓸데없는 문서를 잔뜩 보냈지 않는가. 아뿔싸. 그런데 그러면 더욱더 큰일 아니냐. 우리 집과 원수지간인데 분명 이 일을 임금님께 알릴 텐데. 냥냥. 그러자 눈을 빛내며 말하는 딸. 아버님, 걱정 마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입니다. 제게 좋은 계책이 있으니 그대로 해보시지요. 오, 그래. 얼마 뒤 강씨는 자신의 소관에 있는 고을 수령들을 모두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동안 고생한 수령들을 위로하겠다는 취지였다. 정씨는 그 편지를 받고 의아해했다. 아니, 지금 도장을 잃어버려 알아 누워있을 줄 알았는데 잔치라니. 이게 어찌된 일이란 말이냐. 아버님, 아무래도 무슨 의도가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 집 딸이 매우 영특하다고 소문이 났던데 어쩌면 그녀가 무슨 일을 꾸몄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함께 동행해야겠습니다. 냥냥. 그렇게 정도령은 아버지와 함께 직접 그 잔치에 참석하게 되었다. 품속에 감사인을 잘 넣어둔 채 한참 서로 술잔을 기울이며 잔치를 즐기는 중에도 정도령은 절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그때였다. 불이야! 불이 났다! 불이야! 관찰사 어른, 안채에 불이 나서 난립니다요. 어이쿠, 알았다. 그러면서 강씨는 자신의 두루마기를 벗어 정씨에게 던져놓고 급히 뛰어갔다. 어허, 이런 경사로운 날에 이런. 그 순간 정도령은 빠르고 조용히 아버지께 다가가더니 감사인을 강씨 두루마기에 도장함에 얼른 다시 집어넣었다. 뭐 하는 것이냐? 아버님, 이건 필히 저쪽의 계략임에 틀림없습니다. 뭐라? 제가 계속 지켜보았는데 불이 나기 직전부터 강씨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눈치였으며 방금 뛰어갈 때 역시 입으론 큰일 났다 외쳤지만 그의 눈빛에선 걱정하는 티가 전혀 나질 않았습니다. 아니 이런. 그리고 보십시오. 자신의 두루마기를 아버님께 두고 갔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돌아와 감사인이 없어졌다며 아버님께 꼬투리를 잡을 것입니다. 헉, 그렇구나. 예, 그러니 오늘은 이만 물러나시지요. 냥냥. 그래, 그러자꾸나.
돌아온 강씨는 역시나 두루마기에 손을 넣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도장함을 확인했다. 감사인이 잘 들어있는 것을 보고 흡족해하며 좌중에게 말했다. 큰 불은 아니어서 금방 끄고 왔습니다. 일이 즐거운 날 어서 다시 한 잔씩들 드시지요. 냥냥. 딸아, 역시 네 말처럼 그 녀석들 짓이 틀림없었구나. 정말 제자리를 찾아 들어왔다. 이제 내 당장 그 녀석들을 모조리 잡아다 경을 칠 것이야. 이야. 안 됩니다, 아버님.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설령 아버님이 직접 증언하신다 해도 도장을 경솔하게 한번 잃어버린 건 사실이니 곤란에 빠지실 것입니다. 헉, 그렇구나. 역시 그 집안에 영특한 아들이 있다더니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은 당황했을 그 짧은 찰나에 저의 의도를 모두 파악한 데다 최악의 수를 피해 최적의 수를 두었습니다. 잘못 손댔다간 분명 큰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알겠다. 이번 계책은 분명 영특하다던 딸이 냈음에 틀림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감사인을 지니고 왔을 것도 분명히 예측했을 것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형국이 돌아갔으니 어쩌냐 아들아. 큰일이구나. 큰일이야. 걱정 마세요 아버님. 아버님 곁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가 또 있느냐? 수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딸은 시집가면 출가 외인이라지 않습니까? 그 딸이 시집가고 나면 그 강씨 곁에서 더 이상 조언해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시면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냥냥. 오, 그래 내 아들. 너만 믿는다. 왜 그러느냐? 예, 걱정이 있습니다. 무엇이 말이냐? 제가 옆에 있는 동안 괜찮지만 제가 시집가고 나면 그 누가 아버님께 조언을 드릴지 그게 걱정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 정도령이란 녀석 보통이 아니던데. 이 시절엔 시집간 딸은 정말 출가 외인이라 친가에 거의 영향을 줄 수가 없었다. 그땐 그랬다. 아버님, 일이 된 거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저를 정시도령과 혼인시켜 주십시오. 뭐라? 아무래도 제 짝이 될 만한 사람으론 그 사람 이상 가는 사람이 없을 듯 하옵니다. 이참에 원수 관계를 청산하시고 화해를 청하시지요. 오히려 정도령과 저라면 두 집안이 크게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큰 위기에서 구했던 영특한 딸의 말이라 강씨는 깊게 고민하다 입을 열었다. 그래, 알겠다. 네가 그렇다면 그게 맞겠지, 냥냥. 그렇게 강씨는 정씨에게 중매장의를 통해 혼인할 뜻을 비췄다. 정씨와 정도령은 한 방 먹은 듯 크게 놀랬지만 이내 웃음을 터뜨리는 정도령이었다. 하하하하, 정말 크게 한 방 먹었습니다, 아버님. 그리하시지요. 그 처녀와 절 맺어주시면 호랑이의 등에 날개를 단 격이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원수관계를 청산하시고 더 나은 미래로 나가시지요. 호호, 그래. 내 너의 판단이 그렇다면 나 역시 그리하도록 하마, 냥냥. 그렇게 두 집안은 혼인을 통해 원수였던 사이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집안을 크게 일으킨 건 당연한 일이었다. 그쪽이었구려. 내게 한 방 먹인 처녀가. 서방님이야말로 저의 계책을 피해가셨으니 대단하십니다, 냥냥. 하하하하, 우리 사이만한 인재가 또 어디 있겠소? 호호호호, 우리 며느리는 또 어떻구요? 천하 제일입니다 그려. 그런데 옛 이야기 맛집으론 어디가 최곤지 아시는지요? 알다마다요. 당연히 전설의 곤양 아니겠소. 구독, 좋아요는 필수지요. 오, 맞습니다. 저는 이미 구독, 좋아요에 알람에 댓글까지 꼬박꼬박 달고 있답니다. 정말 훌륭한 집안이요. 구독, 좋아요 하시고 전설의 곤양 복덕 꼭꼭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